자, 한국판 뉴딜 정책. 이거는 지금 되게 중요하게 여러분들 생각을 해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그만큼 경기가 어렵다. 그리고 이런 뉴딜 정책을 통해서 우리나라가 앞으로 향후 어떻게 될 것인가. 이거 되게 상당히 궁금하죠. 이 부분들이. 저는 생각하기에 우리나라가 어떻게 보면은 이번 코로나19 사태를 중심으로 해서 어떻습니까? 세계의 중심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저는 이렇게 봐요. 왜 그럴까요? 이분들이. 자, 코로나19 상태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우리나라는요, 어떻게 보면 변방국가였었어요. 다른 나라 선진국에서 보기에는. 변방국가였는데, 지금 최근에 코로나19 사태 벌어지면서 코로나 키트 있잖아요. 코로나 키트, 의료기술 있잖아요. 바이오. 이런 쪽에 어떻습니까? 엄청나게 좋아졌잖아요? 이미지가 되게 좋아졌죠? 그리고 좋아지면서 한국을 바라보는 전 세계적인 시야가 많이 틀려진 것을 여러분들이 확인이 될 거예요. 이분들이. 예전에 한국에 대해서는 별로 뭐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지금은 그냥 한국에는 옛날에 코리안판 리스크가 있었어요. 전쟁이 날 수도 있다? 뭐 이런 이미지 있잖아요. 이런 이미지 뭐 이렇게 해서 코리안 디스카운트 시대였었어요. 항상. 그래서 전쟁 위기가 항상 있는 그런 시대였고 여러 가지 모로 해서 한국은 현재 주식시장은 항상 저평가가 되어 있는 그런 시장으로 알고 있었는데 이번에 그 코로나 위기 사태를 통해서 한국은 어떻습니까? 그 위기를 잘 극복하는 나라, 그런 시스템을 가지고 있는 나라, 이렇게 받아들이게 된 거죠. 알겠어요? 그러면서 세계의 이목과 집중이 되기 시작을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는 엄청나게 중요한 거고요. 거기다 또 하나는 뭐냐면 우리나라 IT를 기반으로 한 산업들이 많이 있잖아요. 우리나라 어떻습니까? 이 IT 기반이 어떻습니까? 되게 좋잖아요. 우리나라처럼 인터넷이 이렇게 자유로운 데가 없어요. 이분들이. 그럴 정도 인터넷을 기반으로 한 그런 산업들이 우리나라는 정말 어떻습니까? 조직을 잘 갖추고 있는 거예요. 이분들이. 그런데 이러한 기업들이 앞으로 승승장구할 수 있는 가능성이, 산업에 대한 패러다임이 조금씩 바뀌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번에 코로나를 통해서 확인이 된 거예요. 왜 그러냐? 코로나를 하다 보니까 뭐가 있습니까? 사람들하고 대면하면서 사업을 하지 못하잖아요. 왜냐하면 내가 감염이 될까봐. 그리고 앞으로 이런 일은 더 있을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게 코로나 때문에 이런 언택트한 산업이 일시적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거는 시작에 불과한 거예요. 앞으로 이런 일이 더욱더 많이 있기 때문에 이 코로나를 통해서 어떻습니까? 전면적으로 산업이 패러다임이 바뀌는 겁니다. 알겠어요? 예전에 있었던 그런 산업에서 이제는 어떻습니까? 이런 어떤 4차 산업혁명, 디지털 산업으로서의 전환기를 이제 맞이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알겠죠? 그러면 이 한국판 뉴딜 정책은 어떤 방향성으로 가져갈 거냐? 이거 여러분들 잘 보셔야 된다. 근데 그러기 앞서서 먼저 뉴딜 정책이 뭐냐에 대한 부분들을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자, 뉴딜 정책. 새로운 처방이다. 기존에 있는 처방 가지고서는 경제를 살릴 수가 없다. 그러니까 새로운 처방을 해야 된다라고 해서 생긴 게 뉴딜 정책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1929년도에 대공황이 벌어지고 나서 1933년도에 대통령이 취임한 루스벨트 대통령이 공황을 탈출하기 위해서 펼쳤던 정책이 바로 그 뉴딜 정책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럼 뉴딜 정책을 그때 대공황이 일어나면서 어떤 일이 생겼냐면 1932년 공업 생산은 1929년에 비해서 절반으로 감소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대공황을 통해서 미국 자본주의가 뿌리채 뒤흔들게 돼요. 자본주의가 뿌리채 뒤흔들게 되고 그 다음에 실업자가 1,500만 명 정도 이상 발생합니다. 자, 지금 현재 미국이요. 실업자가 2,500만이 넘어간다 그래요. 그러면은 지금은 대공황 시대보다도 더 심하죠. 야, 1,500, 지금 2,500만이에요. 미국은요, 지금 대공황이에요, 대공황. 그때보다. 그러면 이런 일이 벌어지고 나서는 어떻습니까? 새로운 패러다임이 생기는데 뭐 했냐? 자본주의가 뿌리채 흔들렸다 이거예요. 자본주의가. 맞죠? 자본주의는 개인을 중시하잖아요. 이제는 어떻습니까? 개인에서 이제는 뭐로 넘어가냐면 국가 중심으로 들어가는 거야. 국가 중심으로. 국가가 경제에 관여를 하겠다. 알겠어요? 이제 그게 바로 어떻습니까? 뉴딜 정책의 일환이에요. 이 부분들이. 그리고 여기서 보면 실업자가 1,500만 명이 발생을 했으니까 뉴딜 정책에서는 뭡니까? 실업자들을 어떻습니까? 일자리를 만들어내야 되겠죠?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게 일자리 만드는 거였어요. 일자리 만드는 거. 그러니까 이 부분들을 뒤에를 보게 되면 자, 뉴딜 정책의 핵심을 보니까 어떻습니까? 이렇게. 이게 핵심 정책이에요. 생산 제한을 통한 공산품 가격의 안정화, 주요 농산물 경작 제한을 통한 농산물 가격 회복, 광범위한 실업구제 사업, 그 다음에 이거 대규모 공공사업을 통한 인위적인 유효 수요 창출인데 그 당시 했던 게 대규모 공공사업, SOC 있잖아요. 엄청나게 SOC 사업을 통해서 일자리를 만들어냈었어요. 근데 그때는 그게 맞았던 거예요.
아까 일자리가 부족했던 부분들은 어떻습니까? 일자리가 저 했잖아요. 근데 이거를 엄청나게 어떻습니까? 국가 재정을 통해서 SOC 사업을 대거 투입을 시킨 거예요. 그래서 일자리를 만들어낸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일자리를 만들어내서 경기를 이제 활성화시키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대규모로 해서 국가에서 관여를 해서 돈을 풀었잖아요. 이제 그게 이제 문제가 또 생길 수가 있는 거죠. 이 부분들이. 그 얘기는 뭐냐면 이제 민간 구매가 회복이 되고 소비재 생산 자극, 민간 투자 증대, 그다음에 거액의 적자 공채를 통해서 공적 자금이 공급이 되었다. 지금 우리나라와 똑같지 않나요? 지금 우리나라가 한국판 뉴딜 정책이 뭐예요? 돈을 대거 투자, 돈을 뿌리겠다 이거 아니에요. 그쵸? 돈을 뿌려서라도 경제를 어떻습니까? 다시 끌어올려야 된다. 그러면 그 돈이 누구 돈입니까? 공적 자금 아니에요. 국가 돈 아닙니까? 국가 돈을 갖다가 재정 지출을 통해서 어떻습니까? 일자리를 창출하고 전반적인 산업, 위기의 산업들을 구해내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부분들이. 그러면 그렇게 해서 뉴딜 정책에 그렇게 돈을 많이 풀었는데 그때 인플레가 발생을 한 게 이게 어떻습니까? 부작용이 있죠. 왜냐면 일단 돈을 많이 풀면 당연히 인플레가 발생하야죠. 그분들이. 그래서 부작용을 해서 그리고 나서 긴축작용을 했어요. 왜냐면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해서 그랬는데요. 1937년도에 1929년도에 공황이 생기고 33년도에 어떻습니까? 뉴딜 정책을 피고 그 다음에 쭉 해가 국가 재정이 들어갔잖아요. 그리고 나서 이제는 1937년도에 근쯤에서 예산을 인플레가 발생하다 보니까 긴축 재정을 했는데 또 무슨 얘기가 생겼냐면 다시 공황이 발생을 한 거예요. 이 부분들이. 그러니까 갑작스럽게 또 돈을 갖다가 빨아들이니까 거기에서 어떤 적응을 못하고 공황이 또다시 발생하는 부작용을 낳았다라고 하는 이런 문제가 생겼다라는 것을 일단은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고요. 한국 뉴딜 정책. 자, 보세요. 자, 고용 위기. 이것도 마찬가지 고용 위기예요. 그 당시도 어떻습니까? 고용 위기였고 지금도 고용 위기를 넘어서 대규모 일자리를 창출하자 이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거기도 얼마 100조에다가 85조 원조까지 추가 경정을 하잖아요. 이번에 추가 경정까지 해가지고 3번에 걸쳐서 추가 경정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얼마요? 185조 원 정도를 자금을 푸게 되는 거예요. 알겠어요? 그럼 이 자금들이 어디로 가냐? 1, 2차 비상경제에서 100조 원대의 비상금융조치와 긴급 재난지원금 결정 막 이렇게 쭉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뭐 85조 원 추가 대책, 그 기간 산업 지금 현재 기간 산업 지금 보면은 여러분들 막 그 항공산업 무너지죠. 이번에 뭐 두산중공업 아십니까? 두산중공업 대기업 무너진다는 얘기 나와가지고 국가에서 1조 원 정도 공적 자금 투자했잖아요. 거기다 이제 플러스 알파로 하느냐 마느냐를 결정을 하고 있고 지금 보면 항공산업 있죠? 항공산업도 지금 도산 위기에 있죠. 또 자동차 산업 도산 위기에 있죠. 우리나라의 가장 전략 산업들이에요. 이러한 산업들이 무너지고 있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어떻습니까? 자금 융통을 해줄 수밖에 없어요. 이분들이. 그래서 일단은 살려놓고 일단 시간을 벌자. 일단 부분들이.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국가에서 자금을 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국가에서 이제는 자금을 대는데 어떻습니까? 이런 산업 전반을 일단은 위기를 일단은 살려줘야 돼요. 그런데 기업들이 한두 개입니까? 장난이 아니죠. 그럼 이쪽만 지원해주면 이쪽이 지원 안 되죠. 제한된 돈은 제한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기업들이 이제는 우리도 해주세요. 우리도 해주세요. 날린 거 아니에요. 왜 너네들만 해 우리는 안 해주냐. 그게 이제 신문에 나오는 거예요. 그 얘기가. 이분들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일단은 기본 틀을 여러분들이 일단은 이해를 하셔야 되고 자 그러면 이런 한국판 그 뉴딜 정책 결국에는 뭡니까? 결국에는 돈을 푸는 정책이에요. 알겠어요? 돈을 푸는 정책인데 자 돈을 풀었을 때 어떻습니까? 우리가 대공황 때 무슨 부작용이 생겼어요? 인플레가 발생을 했잖아요. 결국에는 그쵸? 인플레가 발생했다라고 하는 것은 돈의 가치가 떨어졌다는 얘기예요. 왜? 돈을 많이 푸니까 돈의 가치가 떨어진 만큼 어떻습니까? 현물 자산의 가치는 좋아졌다. 이렇게 올라가 반대로 해요. 그러니까 자산 가치, 그러니까 우리가 뭐 웬만들 말해서 뭐 땅값이라든지 금값이라든지 이런 아파트 값이 있잖아요. 부동산 가치는 폭등을 했다 이렇게 보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돈의 가치는 떨어지고 인플레가 발생을 했다라고 하는 것은. 자, 근데 이러한 패턴이 반복이 될까요? 안 될까요? 여러분들 반복이 됩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돈이 풀어서 우리나라 대한민국에 돈이 엄청나게 지금 돌아요. 지금 현재. 경제는 안 돌아가는데 돈만 돈단 말이에요. 지금 현재. 그쵸?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금리가 여러분들 한국은행 금리가 0.75%죠. 기준금리가. 자, 사상 초유예요. 0%대 진입을 한 거는. 그러면 IMF 때나 금융위 때보다도 훨씬 더 금리도 싼 데다가 자금도 엄청나게 지금 풀려 있지 않나요? 미국에서도 풀고 우리나라 전국 전 세계적으로 자금을 갖다가 풀었기 때문에 그러면 그 자금은 어딘가는 두들기지 않겠습니까? 그렇지 않나요? 풀려진 이 자금은 어디론가 가겠죠. 근데 금리가 낮은 은행 쪽으로는 가기 힘들겠죠. 그러면은 어딘가 투자처를 찾아가는 겁니다. 투자처를 가져가다 보니까 그 일부 중에 돈이 들어온 게 어디예요? 주식시장입니다. 이게 주식시장이고 앞으로는 또 어딘가 또 들어가겠죠. 근데 주식시장으로 돈이 들어가는 거는 또 한계가 있어요. 왜냐하면 앞으로 실적이 좋아져야 추가로 들어가지 그렇지 않으면 안 들어가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부동산 시장은 어떻습니까? 이런 이런 어떤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지금 여기 아파트 재건축 시장을 통해서 보면은 급매가 나오고 속출하고 강남에 있는 부동산 가격이 폭락한다 이런 얘기 나오잖아요. 그리고 이제 이번에 더불어민주당이 압승을 통해서 경제정책이라든지 부동산 정책이 바뀔 수가 없겠죠. 더욱더 강화시킨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분들이. 자, 그렇게 봐서는 종합부동산세가 더욱더 세질 거다. 그러면은 강남권에 있는 부동산을 보유한 사람들의 재산세는 더욱더 많아질 거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부담이 되니까 지금 일시적으로 뭐가 나오냐면 급매물이 속출하는 겁니다. 이 부분들이. 응? 알겠어요? 급매물이 속출하지만 아까 제가 얘기한 게 뭐냐면 자, 석유 ETN 시장을 통해서 보듯이 앞으로 3개월, 6개월 후에는 시장이 회복이 될 거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사인을 받았죠. 그러면 앞으로 3개월, 6개월 동안은 부동산 시장이 일시적으로 어떻습니까? 냉각기를 가질 수는 있겠죠. 자, 그런데 냉각기를 갔는데 시장에는 주변에 있는 자금은 많이 풀어졌어요? 안 풀어졌어요? 유동자금은 많이 풀어졌죠? 금리는 낮죠? 그렇지 않나요? 금리는 지금 낮은 상태고 그때 되면은 어떻습니까? 부동산 시장이 또 가격이 하락이 돼서 저평가가 되겠죠? 3개월, 6개월 정도 지나고 나면 그러면 더 이상 떨어질 수 있는 가격대가 안 되기 시작을 하면 이때부터는 본격적으로 자금이 또 시장이 부동산으로 유입이 되기 시작을 할 겁니다. 맞죠?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내년부터는 더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다만 이제 우리나라에서 지금 문재인 정부 들어서는 수요를 어떻습니까? 잡기 위해서 세금을 많이 올린다거나 이래서 조금 이제 한계성은 있을지 모르겠지만 공급량이 줄어든 상태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어떻습니까? 올라갈 가능성은 있어요. 이분들이. 자금은 이게 기웃기웃 거리는 거예요. 이분들이. 알겠어요? 자, 기웃기웃 계속 거리다가 결국에는 이 부동산 시장으로 유입이 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저는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나 아까 얘기했던 대로 종합부동산세가 많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올라가는 데는 한계가 있을 수 있어요. 이분들이. 그러면 앞으로는 어떻습니까? 부동산 시장 중에서 건축 쪽은 아파트 쪽은 조금 여러분들이 어떻습니까? 조금 꺼릴 수 있겠죠. 그러면은 돈이 어디로 갈까요? 이제는 토지로 자연스럽게 흘러가는 시장이 이제는 만들어질 거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예측을 해야 돼요. 알겠어요? 그럼 토지 시장으로 흘러가는데 자 보세요. 그런데 우리나라의 한국판 뉴딜 정책 그러면 아까 미국의 뉴딜 정책은 뭡니까? SOC를 어떻습니까? 사회 간접 자본을 투자를 많이 했잖아요. 그런데 앞으로 한국판 뉴딜 정책은 어느 쪽에다가 투자를 많이 하냐?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아니 지금 주가가 왜 자꾸 4차 산업혁명 주식이 자꾸 올라가냐고요. 잘 생각해 보세요. 왜 올라갈까요? 주가가 올라간다라고 하는 것은 그곳에 희망을 보고 사들이기 때문에 올라가는 게 아닐까요? 다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왜 올라갈까? 왜 올라갈까? 지금 우리나라는 그 뉴딜 정책의 일환으로 어디에다가 일자리를 만들겠다라고 선포를 하냐면 디지털 쪽입니다. 디지털 산업. 알겠어요? 이해가 됩니까? 네. 자, 지금 보세요. 국가 주도의 50만 일자리 창출에 대한 목표를 가지고 있어요. 이 부분들이. 예? 정부는 고용 창출 효과가 큰 대규모 국가 사업을 추진하는 단순 일자리 창출이 아닌, 그죠? 국가 사업, 그러니까 막 도로 뚫고 막 이런 거보다는 어떻습니까? 이제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이후에는 혁신 성장을 준비한다라는 거예요. 혁신 성장. 알겠어요? 자, 혁신 성장. 자, 대한민국에 지금 문재인 정부 들어서 자, 혁신 성장, 공정경제 맞죠? 혁신 성장, 공정경제 그다음에 또 뭐 있어요?
세 가지 툴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 소득주도 혁신성장 공정경제 아닙니까? 그렇게 끌고 가고 있는 상황에서 바로 그 혁신성장에 대한 카드를 이번에 어떻습니까? 뉴딜 정책을 통해서 펼쳐나가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혁신성장은 뭐냐? 어떻습니까? 디지털 일자리라는 거예요. 디지털 일자리. 알겠어요? 디지털 일자리가 뭐냐? 이거는 4차 산업 아닙니까? 4차 산업. 맞죠? 그런데 잘 보니까 새만금이 4차 산업혁명의 전진기지 아닙니까? 대한민국에서 새만금을 4차 산업으로 보고 있잖아요. 이분들이. 그거에 딱 물려 들어가는 거 아니겠냐고요. 맞죠? 대한민국은, 지금 문재인 정부는 지금 생각하는 게 있구나. 새만금에 대거 일자리를 만들려고 생각하고 있구나. 여러분들은 그거를 생각을 해내야 되는 거예요. 자, 50만 일자리를 만들어내는데 어디에다 포커스한다? 새만금에 만들어내야 되겠다. 자, 또 하나는 어떤 문제가 생겼냐면, 자, 이번에 코로나19 사태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잘 보게 되면은요, 어떤 문제가 생깁니까? 이번에 그 베트남에 우리나라 기업들이 많이 가 있죠. 근데 우리나라 이번에 우리나라에 그때 신천지 발 해가지고 어떻습니까? 막 코로나가 막 이렇게 올라갈 때 베트남에서 우리가 비행기 떴는데 거기서 어떻습니까? 다시 회항시켰죠? 그러니까 지금 시대는 뭐냐면 이 코로나19 이 감염병 시대에서는 있잖아요. 국가가 이익이 우선이에요. 이분들이. 알겠어요? 감염병이 들어올 것을 차단시켜잖아요. 그리고 나서 아직도 지금 이런 문제가 생기는데 중국도 그랬고 이분들이. 그러니까 지금은 여태까지 새로운 패러다임, 그러니까 여태까지는 세계가 경제가 어땠습니까? 전 세계화, 글로벌라이제이션이었잖아요. 그죠? 세계가 점점 확장이 되고 어떻습니까? 다국적 국가가 많이 탄생이 됐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경제가 세계로 뻗어나갔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폐쇄 정책을 하니까 손쓸 틈이 없는 거야. 맞죠? 아니 뭐 기계를 하나 자동차 하나 만들려 해도 중국에서 재원이 제도알이 돼야 만들잖아요. 이분들이. 근데 그걸 폐쇄 조치하고 있으니까 올 수가 있어요? 못 오니까 자동차를 못 만드는 거 아닙니까? 이 부분들이. 그러니까 야 이거 문제가 있다 이거. 이분들이. 그래서 지금 어떻습니까? 미국이나 일본에서 어떻습니까? 리쉐어링 정책을 피고 있는 거예요. 리쉐어링 정책이 뭡니까? 지금 중국에 아니면 다른 나라에 뻗어나가 있는 그 기업들 있잖아요. 다국적 기업들. 미국에 보면은 내놓으라는 기업들 많잖아요. 그 기업들이 지금 그 공장들이 다 어디가 있습니까? 중국에 가 있잖아요. 중국에 가 있는 그 기업들을 갖다가 다시 어떻게 됩니까? 다시 본국으로 끌어들이겠다. 이게 바로 그 리쉐어링 정책 아닙니까? 부분들이. 그 정책을 어떻습니까? 미국에서 지금 주도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새로 올 때 들어가는 이사 비용을 국가에서 전액 다 들어주겠다. 이 부분들이. 그렇게 해서 미국의 일자리를 만들어내겠다. 이거 아닙니까? 그쵸? 그래서 일자리를 만들어내겠다라고 처음부터 시작한 게 지금 트럼프 대통령 아니에요. 근데 이번에 코로나19를 통해서 더욱더 이제는 굳혀지게 되는 거예요. 앞으로는 안 되겠다. 이분들이. 빨리 나가있던 기업들을 갖다가 빨리 끌어들여서 어떻습니까? 자국의 이익을 위해서 어떻습니까? 일자리를 만들어내고 그렇게 해야 되겠다. 라고 하는 시대가 지금 열리고 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그거예요. 이 부분들이. 응? 맞죠? 왜요? 그러니까 그 시대가 점점 가고 있는데 잘 보세요. 우리가 여기 한국판 뉴딜 정책은 일자리를 만드는 거잖아요. 맞죠? 자, 일자리를 만드는 데 있어서 어떻습니까? 우리나라 또한 마찬가지로 리쉐어링 정책이 할까요? 안 할까요? 점점 그렇게 가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자, 리쉐어링 정책. 자, 그러면 기업들이 다시 와야 되잖아요. 그럼 기업들이 다시 가야 되는데 뭐가 먹을 게 있어야 오는 거 아니에요. 맞죠? 먹을 게 있어야 오는데 그 먹을 게 가장 많은 게 어딥니까? 새만금이라는 거예요. 왜? 세금 감면 여러 가지 조건이 많죠? 이 부분들이. 자, 그렇게 봤을 때 리쉐어링, 코로나 이후에 리쉐어링 정책을 통해서 해외에 나갔던 기업들을 유치하기에도 너무나도 좋은 조건입니다. 그쵸? 거기다가 4차 산업혁명으로서의 디지털로 전환하고 있잖아요. 그런 상태에서 어떻습니까? 지금 새만금은 더욱더 부각이 되고 있지 않나요? 맞죠? 여러분들 잘 보세요. 주목하세요, 여러분들. 앞으로 이러한 시대가 열리는 겁니다. 대한민국의 가장 중심이 될 수 있는 데가 새만금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전 높아요. 시대는 변합니다. 바뀝니다. 그죠? 앞으로 10년 후에, 20년 후에, 30년 후에 어떻게 할지 어떻게 합니까? 그런데 여러분도 있잖아요. 정치권에서도 이미 어떻습니까? 여권에서 이번에 사이로 총선에서 압승을 하지 않았어요?
자, 이거는요, 기존에 있었던 영남권 개발에서 이제는 호남권 개발로 축이 이동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반증 보여주는 거예요. 이 시대의 흐름은 더 갈 거라는 얘기예요. 여러분들이. 알겠어요? 그러면 더욱더 어떻습니까? 호남권 개발이 더욱더 박차를 가할 것이고, 그 다음에 국가정책사원에서 4차 산업혁명의 전진기지로서 새만금을 더욱더 부각을 시킬 거고요. 그러면 호남권 개발에 있어서 가장 중심축이 되는 지역이 어디다? 새만금이다 이거예요. 옛날에 영남권 개발에서 가장 중심이 된 게 어땠습니까? 부산이었던 것처럼 이제는 새만금 이쪽 전라북도 개발권에 있어서 전남권 개발에 있어서 가장 중심이 되는 지역이 어디다? 새만금이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 알고 계셔야 돼요. 새만금 아직 어린아이입니다. 맞죠? 앞으로 3년, 5년, 그리고 10년, 50년 후에는 대한민국의 어떻습니까? 먹거리고 대한민국의 꽃이고 대한민국에서 가장 잘 나가는 동네, 오히려 수도권보다도 더 잘 나가는 동네가 될 수가 있다. 여러분들은 그런 꿈을 한번 그려볼 필요가 있다는 얘기예요. 알겠습니까? 그게 바로 새만금입니다.